올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혼란의 뇌관으로 떠오른 은행이죠. 미국 지역은행 중 한 곳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 NYCB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 이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주가가 크게 빠졌죠. NYCB의 위기가 보여주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NYCB 주가가 50% 가까이 폭락하다가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하룻밤 만에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흐름을 돌릴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밤사이에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는 NYCB 때문에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셨군요. 잠을 엄청나게 설쳤습니다. 주가가 한꺼번에 50% 그러니까 40% 이상 떨어지니까 이제 뉴욕에서 상업용 부동산 내관이 드디어 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상당히 엄습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바로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2%로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현재 상태로 보면 올해 중 안에. 어느 시점에는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파도 아닌 비둘기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강경한 매파는 아니었다. 그래서 전체 주가는 올랐는데 이 NYCB 은행이나 또는 그 관련 회사들, 부동산 회사들은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뉴욕 부동산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고금리 때문이거든요. 고금리가 2022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랐는데 요게 앞으로 1년 이상 더 가면 부동산은 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공포가 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밤사이에 또 갑자기 외부 자본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NYCB가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예,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외부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은 유상증자로 주식을 파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청문회 중에 이런 NYCB 폭락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리 가능하다. NYCB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데다가 또 그 NYCB에 새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들어오는 세력이 그냥 개인 듣보잡이 아니라 바로 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스티븐 머누신이 주도하고 있는 펀드예요. 거기서 조 단위 이상의 돈을 융단 폭격하다시피 해서 들어왔고 또 CEO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머누신 장관 자신도 여기 이사회 멤버가 되겠다. 이러니까 이것은 뉴욕 증시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거대 자본이 NYCB를 인수하는구나. 그래서 NYCB가 폭락 상황에서 45% 폭락해서 폭락을 다 거두고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마감 상황에서는 7.45%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50% 이상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조단위 자금이 들어오면 당장의 NYCB의 어떤 부도 위기, 특히 NYCB가 문제가 됐던 것은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신용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또다시 낮췄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추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뱅크런이 생길 수가 있다. 너도 나도 돈을 빼자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아주 발빠르게 머누신 전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뉴욕 증시의
어떤 그 주류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자금을 공중 살포를 하면서 이 위기를 일단 수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게 이런 면에서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정보가 또 당연히 많은 분일 텐데 이 투자 펀드가 들어갔다는 거 그만큼 이 NYCB가 소생 가능성이 있다, 소생시킬 만한 회사다라고 봤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미국의 금융기관 자체가 뭐 결정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NYCB 같은 거는 뉴욕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공실이 20% 이상 유지되다 보니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태거든요. 자, 지금 뉴욕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고정여신이라고 해서 부실로 보는데 그 비율이 2024년에 지금 가파르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비하면 한 6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때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습을 하면 잡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모락모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7년도, 8년도 당시에는요. 금리가 최고점인 당시 기준금리 5.25%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고공금리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5.5% 고공금리인데 그게 2023년도 9월달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1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약 한 9개월 만에 고점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충격이 덜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던 일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은행 시스템 파산은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뉴욕에 있는 펀드들로 하여금 NYCB에 뛰어들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이제 NYCB 하나의 은행에 주목해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미국 은행의 뭐 2차 도산 우려가 온다까지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진화가 가능할까요? 예, 그것은 일단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과연 현 상태에서 쭉 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가격이 추가 폭락한다면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2007년도, 8년도 생긴 거는 그 리만 브라더스가 당시에 미국의 4대 메이저 은행이었거든요. 지금 NYCB는 거기에 비하면 규모는 적어요. 전체 랭킹 한 28위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에서 메이저 은행, 6개 메이저 은행에 지금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가를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이 메이저 은행은 JP 모간, BOA,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우리가 뭐 다 아는 곳들이죠. 예, 거의. 모닝벨에서도 수시로 소개해드리는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인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부실 비율 3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손실 규모를 1이라고 했을 때 충당금이라는 게 과거의 이익 중에서 이미 손실로 반영을 시켜놓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실이 일어날 때 그 충당으로 대신 갚게 하면 충당금은 이미 과거의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로 부실을 갚아도 새로 은행에 추가 부실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실 채권 1달러당 충당금이 0.9달러라는 겁니다. 자, 요게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인데요. 불과 3달 전만 하더라도 1달러당 충당금이 1.6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1달러면 160%의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주 안정적으로 크게
그 보장이 됐었어요. 불이 나도 불을 끄고도 남는다 수준이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은행권의 부실 대출도 2배 이상 껑충 뛰었어요. 물론 충당금이 100% 쌓아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당금의 경우에는 한 50%만 쌓아도 당장에 그 부동산들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2, 3개월 전에 충당금이 많아서 부도가 나도 언제든지 문제없다는 자신만만한 상태에서는 조금 비상등이 켜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당금 규제를 더 강화하면 충당금을 좀 더 쌓게 됩니다. 더 쌓을 여력도 있긴 있어요. 은행이 지금 흑자니까. 그런데 은행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충당금을 쌓으면 비용이 늘어나서 은행 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로서는 매력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요거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해도 계속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나빠져 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호재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건 금융산업의 호재라기보다는 미국 전체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이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사이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보느냐? 이러니까 연착륙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말을 할 입장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연착륙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경착륙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교시표를 더 봐야 되고 아직 어떤 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대목은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하나의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의 큰 내관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 문제하고 별개로 지금 한국도 PF 부동산이 지금 아주 문제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에 NYCB가 조용히 지나가더라도 무사히 지나가더라도 더 큰 구조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된다.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파장이 지금 한국의 금융권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그 지난 저금리 시절에 한국에서 이자 수입을 잘 거둘 수 없으니까 대체 투자란 이름으로 뉴욕 부동산 시장에 대거 진출해서 해외 부동산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5대 메이저 은행들 한번 보시죠. 투자 금액 KB KB 국민은행이 제일 많고요.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순인데요. 거기에 지금 왼쪽에 청색으로 나타난 게 투자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현재 평가를 해보니 KB를 비롯한 5개 모든 은행이 평가 손실이 난 겁니다. 아, 지금 팔아도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예, 주황색으로 나온 것이 그게 현재 가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에도 상당히 뇌관이 되고 있다. 특히 지금 증권사들이 참 그 고객들 수수료 받아서 고객들에게는 쥐어 짜낸 측면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해외 부동산 펑펑 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이 문제인데요. 지금 해외 부동산 1조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회사들은 은행보다도 훨씬 평가 손실 규모가 더 커요. 근데 이게 또 자기 자산으로 샀으면 그나마 또 그렇다고 해도 고객 돈 투자금을 또 여기서 받아서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산으로 산 것도 있고 그렇죠. 일부도 고객 있고. 돈으로 산 것도 있는데요. 그럼 고객 투자의 손실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증권사가 언제부터 부동산 회사로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 시작 시점, 금리 인하의 속도, 그에 따른 미국 부동산 경기의 어떤 회복, 이런 것이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부동산이 또 하나의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내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서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테크 업계 소식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7일부터 디지털 시장법 DMA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박사님, 빅테크들이 이 법 때문에 벌벌 떤다면서요? 이거 어떤 법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벌금이 한 번 걸리면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때리고 그걸 두 번 이상 반복하면 20%까지 때릴 수가 있거든요. 무슨 11조도 아니고 10% 이상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매출의 20%를 때린다니까 회사가 거의 도산할 수도 있는 엄청난 어떤 벌과금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럼 가운데 컴퓨터 그래픽의 가운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때리냐? 플랫폼 서비스를 경쟁업체에 차별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네이버에 직접 의뢰를 하는 부동산 회사를 그 사이트에서 위로 올려주고 네이버에 직접 안 온 다른 회사는 좀 밑에 내린다든지 이런 게 경쟁업체 차별이거든요. 이거 하면 매출액의 10%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한다든지 지금 이미 만연한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그거 하면 바로 벌금을 최대 매출액의 20%까지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적어도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포털들이 그동안에 방만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지금 디지털 시장법이 규제하겠다는 두 가지는 바로 그 메타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이 꼼수로 돈을 벌어온 대표적인 영업 비밀, 영업 전략이었거든요. 이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도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관련 회사로서는 아주 비상이 걸렸다. 여기는 틱톡은 미국에서도 인기지만 사실 저 회사가 중국 회사거든요. 그렇죠. 중국 회사도 하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을 겨냥했다기보다도 사실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유럽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플랫폼도 살리고 또 스타트업들을 살리는 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엄청나게 이 빅테크 회사들이 이 법을 반대해 왔어요. 이 법을 입법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EU 회원국 전원 합의로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얘기는 빅테크 산업이 앞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 기존의 그런 방만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하는 방식으로서의 영업은 이제 끝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저 쇼크가 덜 하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럼 우리 유럽에서 영업 안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라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유럽연합 전체가 공통으로 지금 지적을 하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 대목은 빅테크는 아니라 스타트업들은 열렬히 환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앱 서비스 때문에 앱 수수료를 내야 되는 회사들,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DMA법이 나오게 되면 그런 포탈의 갑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독점에 상당히 유럽이 국비를 죄고 있는데 가뜩이나 또 애플이 과징금 받은 것도 이 이슈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은 그러니까 다르지만. 애플의 과징금은요, 이 DMA법을 앞두고 본보기로 한번 때렸는데 그 규모가 조 단위라 보니까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스포티파이가 제소한 건데 그런데 그 과징금 규모는 애플의 전체 매출의 0.5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10% 때린다는 것은
지금 때린 게 20회를 때린다는 겁니다. 애플의 예상보다는 3배 많았지만은 애플의 전체 매출액보다는 예를 들어서 0.5%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DMA 법이 이제 출연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그것을 때릴 수 있다. 자, 지금 어제 메타의 인스타그램하고 또 메타의 페이스북, 스레드, 이게 메타 3인방 포탈이 멎었어요. 미국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후보 슈퍼 화요일. 슈퍼 화요일에 1시간 30분이 먹통이 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거 조작이 아니냐. 그런데 선거는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조작을 누가 하겠어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그 선거 조작이 아니라 바로 DMA 법이 3월 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메타가 아직까지 조사를 그에 대한 대책을 다 못 세운 겁니다. 한꺼번에 시스템을 바꾸다가 먹통이 났다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먹통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다. 예,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DMA가 얼마나 무섭길래 메타의 시스템이 1시간 반 동이나 올 스톱을 할 정도인가. 뭐 그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유럽에서 터진 그 불이지만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박사님. 우리나라 뭐 일단 네이버는 여기 이름이 없으니까요. 뭐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고 하면 뭐 영향이 안 받을 텐데 어떤 영향이 앞으로 네이버가 있을까요? 유럽에서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없는 면에서.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행태, 바로 쿠팡의 행태 자체가 DMA법에 정식으로 저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DMA 겁니다. 법 자체가. 그리고 뭐 확산이 안 되면 이런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이런 데가 한국 같은 회사 들어와서 유럽에서 벌지 못한 돈을 더 본격적으로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유럽의 DMA 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논의가 논의만 되고 하고 있나요? 있죠.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빅테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업체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한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를 한편으로는 방어하면서도 이런 글로벌 시류에 대응을 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또 동시에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빅테크 DMA법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알찬 기업과 사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